대부분의 지표가 상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 조정이 충분히 나왔으니까 상방을 보고 있긴 하거든요. 저는 상방으로 갈 확률이 한 70%라고 생각하고 하방으로 갈 확률이 한 30%쯤 된다고 생각합니다. 4월 21일쯤이거든요. 요쯤이 반감기고 그때쯤에 82,000달러가 돼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2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주일 내로는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는 날을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4월 5일, 식목일이네요. 아침 10시 21분입니다. 간밤에 반등이 꽤 크게 있었죠. 네, 여기 뭐 일봉으로 봐서 잘 안 보이실 테니까 대략 한 4시간 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삼각 수렴 패턴이 너무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죠. 삼각 수렴 패턴이 뭐냐면 이렇게 고점을 연결한 거예요. 고점들을 연결하고 저점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봤을 때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지죠. 고점은 낮아지고 있죠. 저점은 올라가고 있죠.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삼각수렴입니다. 뭐 비슷한 걸로는 고점도 올라가고 저점도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있죠. 이런 거는 라이징 웨지형, 그러니까 상승 쐐기형이라고 부르죠. 상승 쐐기. 이렇게 생기면은 그러면 아래로 하락할 확률이 더 커요.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대략 6, 뭐 올라갈 확률이 4, 6대 4로 하락할 확률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반대도 있겠죠. 폴링 웨지, 하락 쐐기, 쐐기 같이 생겼잖아요. 하락 쐐기가 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60%겠죠. 내려가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아래로 떨어질 확률이 40%.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삼각 수렴 패턴은 반반이에요.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올라가고 이렇게 몰리잖아요. 네, 수렴한다는 뜻이죠. 수렴. 그래서 요거는 반반입니다. 위로 갈 확률이 반이고 아래로 갈 확률이 반이에요. 그리고 거래량이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그냥 튄 건 없죠. 거래량 튄 거 없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삼각수렴 패턴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삼각수렴 패턴이 나온 다음에는 특징이 요만큼 있잖아요. 요만큼. 여기서부터 여기 한번 찍어 볼게요. 얼마나 떨어졌는지. 대략 6일 동안 한 12,700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위로 간다고 치면 위로 12,700, 밑으로 간다고 치면 밑으로 12,700달러 정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확하게 반반이에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시간 조정이 충분히 나왔으니까 상방을 보고 있긴 하거든요. 개인 의견입니다. 저는 상방으로 갈 확률이 한 70%라고 생각하고 하방으로 갈 확률이 한 30%쯤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먼저 말씀드릴게요. 떨어지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보통 이렇게 삼각수렴이 나오게 되면 A, B, C, D, E가 만들어지거든요. A, B, C, D, E 무슨 말이냐면 네, 요렇게 요게 A파 노란색으로 할까요? 색깔이 잘 안 보이니까 네, 여기부터 출발하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A, B, C 해서 요게 A파, A, B, C에서 요게 B파, A, B, C에서 요게 C파. 저는 C파까지 현재 나왔다고 보거든요. 아까 A, B, C, D, E라고 했잖아요. C파, D, E가 남았죠. 지금은 D를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조금 하락했다가 여기쯤에서 네, D가 나올 거고요. 2파는 여기까지 가진 않을 것 같아요. 2파가 아주 짧게 나오고 그 다음에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저는 그리고 있거든요. 2는 잠깐 나왔다가 상승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시나리오를 한 7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하락폭이 한 12,000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상승하는 폭이 여기부터 시작해서 한 12,000달러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때 금액이 한 7만 달러 정도 되잖아요. 7만 달러가 되면은 이 삼각수렴 패턴이 깨질 거거든요. 깨지고 나서 12,000달러가 더 플러스 되니까 대략 82,000달러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죠. 82,000달러가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 네, 제가 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계산이 쉽지는 않은데 김치 프리미엄이 있어서 그냥 대략적인 거니까 참고만 하세요. 만약에 82,000달러까지 상승했다. 82,000 곱하기 지금 환율이 1,350원이죠. 1,350원 이렇게 치고서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이 끼잖아요. 우리나라는 대략 한 10% 정도 될 거라고 보면은 여기다가 1.1을 곱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격이 한 1억 2,1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게 언제쯤 그럼 82,000달러가 될 것 같냐 이런 게 궁금하실 텐데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 관점이고 당연히 틀릴 수 있습니다. 틀렸다고 제가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잘 본인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략 한 반감기 정도에 이 정도 다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4월 21일쯤이거든요. 요쯤이 반감기고 그때쯤에 82,000달러가 돼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2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시나리오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근데 희망 회로가 섞인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그냥 꽤 제 자산 규모에 비해서 꽤 많이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희망 회로가 들어가겠죠. 네,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그러면 좀 하락하는 시나리오는 없냐? 당연히 있죠. 그럼 제가 이렇게 되기를 정말 바라진 않지만 이렇게 안 되길 바라지만 하락하는 시나리오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뭐 A, B, C, D까지는 똑같고 E에서 이쪽 아래쪽으로 뚫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뚫고 나면은 12,000달러가 빠졌으니까 여기서 또 12,000달러가 빠지게 됩니다. 여기가 대략 66,000인데 12,000달러가 빠지면 한 54,000달러죠. 와, 이거 정말 끔찍한데 이렇게까지 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대략 한 요 정도 매물대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최악의 경우 한 52,000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기왕 뭐 나쁜 하락으로 가는 시나리오를 그리는 거니까 52,000달러까지 빠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52,000달러 곱하기 환율 1,350원을 곱하고요. 그 다음 김치 프리미엄이 1.1 정도 붙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략 한 7,700만 원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될 가능성도 한 30%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한 70%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한 1억 2천까지 반감기 때 될 가능성을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반감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략 2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2주 이내에 좀 결정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거는 뭐 그때 가봐서 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각 수렴하고 있으니까 이게 언제쯤 탈출할 것 같냐? 이거는 대략 한 뭐 일주일 내로 탈출할 것 같아요. 좀 빠르면 뭐 한 3, 4일? 그러니까 일주일 내로는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방향성이 저는 상방으로 터지기를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빠지면 좀 정고점 넘는 데까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뷰니까 그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저는 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뭐 저는 이미 다 매수가 끝났으니까 팔지도 않을 거고 사지도 않을 거라서 뭐 크게 저는 액션을 취할 건 없는데 혹시 대응을 하실 분들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현물 ETF 흐름이 괜찮습니다. 3억 달러씩 팔던 GBTC, 그레이스케일이죠. GBTC가 좀 매도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요때 3억 달러 팔아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그 이후로는 3일 연속으로 한 7천만 한 8천만 달러 정도? 네, 1억 달러도 안 되죠. 요 정도면 그레이스케일 치고는 조금 판 거예요. 가장 조금 판 게 2,200만 달러니까 요 정도면 양호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저께 좀 반등했죠. 네, 이게 현물 ETF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 연준에서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올해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다. 이따 뉴스에서 다뤄드릴게요. 그런 발언을 해서 좀 미국 주식 시장은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코인 시장은 이 덕인지 좀 올랐습니다. 반등이 꽤 컸죠. 네. 더 컸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네, 지금 코인은 덕분에 오르고 있습니다. 블랙락하고 피델리티는 아직 숫자가 안 나왔어요. 요게 나오면은
무난하게 그래도 플러스권일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한 피델리티가 한 5천만 달러, 블랙락에서 한 1억 달러 정도에서 1억 5천만 달러에서 플러스 한 1억 달러 정도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한 단위가 100만 달러거든요.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네, 요 정도로 완만하게 계속 팔면은 무난하게 정리되고 앞으로는 속수이지 않는 아주 희망의 회로가 섞인 좋은 시나리오가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뭐 희망회로일 뿐이고 언제든지 얘네들은 막 6억 달러씩 팔아버린 애들이니까 전에 이렇게 6억 달러 얘네가 6억 달러 팔았을 때가 있었죠. 요때 이것 때문에 우리가 6만 달러를 보고 왔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업비트에서 8,900만 원까지 빠졌었죠. 네, 그게 요때였습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많이 팔아가지고 계속 팔았죠. 이때 엄청 팔았어요. 네. 하지만 얘네들이 뭐 물량이 무궁무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젠간 바닥 나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좀 다행히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시세도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들 좀 보시겠어요? 네, 이거는 코인리스에서 가져왔습니다. 코인리스 2.0이라고 어플을 까시면 네, 이런 뉴스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광고 전혀 아니고요. 워낙 잘 쓰고 있어서 고마워서 여러분도 쓰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긴 뭐 애드웨어 같은 거에 깔리지도 않고 되게 좋더라고요. 네, 저도 매일매일 쓰고 있는 네, 뉴스입니다. 코인 뉴스는 여기서 잘 나오고 있어요. 저는 잘 사실 모르는 사람인데 헤지 펀드의 왕이래요. 스티브 코엔이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돈이 되게 많은 사람이래요. 미국 부자 탑 100에서 37이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37위 부자라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쟁쟁한 부자죠. 그의 자산은 198억 달러. 그럼 뭐 한 20조가 좀 넘는 건가요? 20조? 뭐 하여튼 대략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28조? 25조? 하여튼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매우 부자죠. 어차피 뭐 1조 넘으면 다 부자니까. 하여튼 이 사람이 아들의 조언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소량 샀다. 소량이 뭐 얼마큼인지 모르겠는데 우리처럼 뭐 10,000원어치 샀어요. 뭐 이런 거를 뭐 인터뷰하진 않겠죠. 어찌됐든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비트코인을 투자하지 않고 있던 이런 큰 손들도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개인 재산으로 좀 사봤는데 이게 만약에 올라,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 나중에 펀드에서 담을 수도 있겠죠. 이게 포트폴리오 이론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이나 뭐 주식이나 하락할 때 변동성이 크잖아요. 만약에 주식만 있으면은 마이너스 70%막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데 주식하고 비트코인을 만약에 섞었더니 최대 하락률이 한 마이너스 30%로 줄더라 하면은 안 섞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비트코인을 소량만 담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대 수익률인 주식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10%였는데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서 5%만 담아도 이 수익률이 15%로 올라가더라. 뭐 이런 거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섞기에 아주 좋은 자산이 점점 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뒤에 이야기할 텐데 상관계수가 나스닥이나 S&P 지수 같은 미국 주식이랑 비트코인이 좀 디커플링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도 가고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죠. 상관계수라고 부르거든요. 상관계수가 거의 이제 막 0에 가까워졌습니다. 이게 높을수록 같이 움직인다는 거고 마이너스 1이면 완전 반대 방향인데 이런 건 없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의 같은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예를 들어 뭐 나스닥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뭐 비트코인은 뭐 지 맘대로 뭐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전혀 상관없이. 뭐 그러면 서로 섞으면은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이득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장점이 뭐냐면 모든 펀드들이 비트코인을 담기 시작하겠죠. 모든 펀드가 비트코인을 담으면 한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5%씩만 담는다고 치면 그러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지금보다 뭐 3배, 4배 늘어가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되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1억에서 한 4, 5억까지는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걸릴 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코엔 사진이 있어요.
요 분이십니다. 스티브 코엔. 이분이 미국에서 37번째 부자래요. 어쩌면 새로운 금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내가 하는 분야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안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저변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 전 뉴스에서 봤는데 여러분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97년에 인터넷 이때 사용해 보셨습니까? 이때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1997년에 인터넷이랑 현재 2024년에 비트코인이랑 사용자 수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비율인지 뭐 절대 사용자 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이후로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잖아요. 지금의 비트코인이 그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10년, 20년 동안 비트코인이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인터넷이 이렇게 보급이 된 다음에 갑자기 인터넷이 사라질 수 있나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도 지금은 뭐 이렇게 좀 쓰는 사람이 적지만 나중에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인터넷의 보급이 이 뒤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막 닷컴 버블이 불고 그랬잖아요. 비트코인도 ETF 승인이 되면서 이제 돌아가진 못해요. 비트코인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이 확대가 되겠죠. 앞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에서, 기관에서 뭐 개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얘네들이 주도를 해서 계속해서 포트폴리오에 1%라도 담으려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비트코인이 뭐 10,000원어치도 없다면 그냥 10,000원어치만 사보는 건 어떨까요? 10,000원어치. 10,000원어치 사는 게 뭐 엄청나게 부담이 아니잖아요. 10,000원어치 사는 게 좀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제가 곧 조만간 카카오뱅크는 다들 있으시잖아요. K뱅크는 없어도 카카오뱅크는 다들 있으실 테니까 카카오뱅크랑 코인원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 계좌만 있으면 코인원 계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예 지금까지 없었다면 그럼 새로 만드신 분은 나중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성정길입니다. SJK 지금 4월이니까 04. 이 코드를 치시면 2만 원을 리워드로 받을 수 있어요. 뭐 코인원이랑 제휴를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코인원 사용을 최근에 하셨으면 안 되고 2022년 이후로 한 번도 안 쓴 분들만 가능하대요. 하여튼 나중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2만 원 받을 거니까 10,000원어치만 사보는 게 손해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이런 분들이 신규 유입이 새로 생기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포트폴리오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랑 S&P 지수랑 이게 이제 음의 상관관계가 됐대요. 음의 상관관계. 왜 이렇게 됐냐면은 파월 연설하고 주가는 떨어졌거든요. 미국 주식 S&P는 떨어졌는데 S&P는 하락했는데 비트코인은 아시다시피 좀 올랐잖아요. 이렇게 해서 좀 디커플링이 됐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가 됐다. 이거는 되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얘네들의 상관계수가 좀 낮잖아요. 뭐 한 마이너스 0.1에서 플러스 0.2 뭐 요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면은 모든 펀드에서 비트코인을 담고 싶어 할 겁니다. 포트의 한 일부분을 한 1%에서 5% 정도 뭐 이렇게 알아서 담겠죠. 이거는 엄청난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는 날을 네,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최소한 2개 이상은 오래오래 가져갈 생각입니다. 전 요 정도만 가져가도 충분히 나중에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어저께 파월이 인플레 둔화 확신이 없으면 금리 인하가 없다. 이렇게 무섭게 이야기했어요. 금리 인하 없다. 뭐 2번 한다도 아니에요. 네, 지난번에 3번 한다 그러더니 인플레가 생각보다 안 잡히니까 저는 3번이 아니면 그냥 2번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금리 인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없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없으면은 비트코인 단기 가격에는 좋을 게 별로 없죠, 사실. 하지만 뭐 올리는 건 아니니까 지금 5.5%인데 요게 쭉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러면 주가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것 같고 비트코인에도 뭐 단기적으로는 악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 보면 어차피 뭐 금리를 올리는 건 아니니까 지금 상태에서 유지만 돼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올해 1분기 한 100일 정도 됐잖아요. 올해 한 1월에서 3월까지 요때 64%가 올랐습니다. 네, 엄청나게 올랐죠. 이게 최근 3년 동안 세 번째로 높은 분기 상승률이래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뭐가 엄청나냐면 64%가 엄청난 게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을 놓고 봤을 때 세 번째라는 거. 이게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는 대체 몇 퍼센트일까요? 세 달 만에 뭐 100%까지 오르고 막 그랬겠죠. 네,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좀 더 올라서 어저께 새벽에 오늘 새벽에 보니까 한 6만 9천 달러 정도까지 올라갔었죠. 지금 가격 얼마인지 살짝 볼까요? 네, 지금 6만 8,115달러 여기서 좀 횡보하고 있어요. 68K에서. 네, 저는 뭐 앞으로도 이렇게 여기서는 삼각수렴의 끝터리에서는 횡보가 거의 심정지 상태 수준으로 횡보를 합니다. 그러다가 여기 찍고 그리고 위로 튀어나가는 그림을 저는 그리고 있는데 좀 상상하기 싫지만 밑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점 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코인리스에 있는 코인리스 2.0에서 그냥 재밌어 보여서 가져왔는데 미국의 이코노미스트래요. 해리 덴트라는 뭐 누군지 저는 당연히 모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부동산의 거품이 붕괴하면 비트코인은 2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게 뭐 2만 달러도 아니고 200달러요?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아까 보여드렸지만 6만 8천 달러거든요. 근데 200달러면은 0.2K입니다. 0.2K.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은데, 정말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더 놀라운 것 같아요. 2008년 금융위기 이런 식의 부동산 거품 붕괴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 상업용 부동산은 몰라도 미국의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 고정금리를 대부분 집 산 게 코로나 때 샀잖아요. 코로나 때 제로금리 상태였잖아요. 고정금리가 대략 한 2% 정도 수준이래요. 금리 2%로 고정돼서 있거든요. 이거 그래서 팔지도 못하죠. 이거 팔고 다른 아파트로 다른 뭐 이렇게 집을 사면은 여기에는 고정금리로 아주 싸게 대출을 받았는데 이걸 팔고 새로 사는 순간 여기는 뭐 한 6% 정도의 이자를 내야 되니까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주거용은 가격 변동이 없습니다.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뭐 그러고 있거든요. 가격이 막 계속 올라가야 뭐 거품이 붕괴되든가 말든가 하는데 지금 뭐 안 올라간 지 한참 됐어요. 주거용 부동산. 근데 거품이 붕괴한다. 거품이 붕괴하지도 않을 것 같고 거품이 붕괴해도 200달러까지 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 의견입니다만 좀 터무니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냥 괴담 중에 하나죠. 괴담. 올해 안에 비트코인 100억 간다와 비슷한 그냥 괴담입니다. 괴담. 로버트 기요사키가 만약에 200달러까지 하락하면 이거는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평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무한 긍정론자죠, 기요사키 형님. 그러면 더 살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네, 말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런 일은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런 거랑 똑같아요. 뭐 강남의 부동산이 지금 뭐 한 20억, 30억 하는데 요거 뭐 200만 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 뭐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비트코인을 갖고 계신다면 수익 중이신가요? 없는 분은 뭐 말씀하실 필요 없고 아니면 손실 중이신가요? 한번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나는 수익 중이다 하면 1번, 나는 손실 중이다 하면 2번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뉴스거든요. 네. 이게 맞네요. 그쵸? 우리 채팅창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네, 10% 미만이다. 미실현 손실, 그러니까 평가 손실이죠. 예를 들어서 비트에서 파란색으로 뭐 마이너스 2%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 비율이 10% 미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수익 중이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은 수익 중이고 그냥 거의 몇 명, 한 4.4%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명이 있다면은 한 96명은 수익 중이고 한 4명만 손실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지표를 봐도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수익 중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팍 올라주면은 모두가 한 100%가 다 수익 중이겠죠. 신고가 쓰게 되면은 그때 제 구독자가 네,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구독자 늘리기 위해서라도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떨어지면 여기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뭐 아까 그거는 제가 시나리오 말씀드렸죠. 이렇게 수렴하다가 밑으로 쏘면은 네,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방을 기대하고 있어요. 네, 물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상방을 그냥 터무니없이 뇌피셜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표가 상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채굴 업체에서 대형 은행들, 그러니까 좀 되게 큰 은행들이라고 해요. 기관명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이름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행이다. 가장 큰 은행? 하니까 저는 이게 JP 모건이 생각나더라고요. JP 모건에 사고 있나? 다이먼이 겉으로는 비트코인 별로다 하면서 이 인간은 좀 계속 몰래 뒤에서 사더라고요. 하여튼 뭐 JP 모건이 아닐까라고 그냥 재미로 생각을 해봤고요. 네. 이렇게 뭐 살려고 하는 은행들이 대형 은행들이잖아요. 들 하나가 아니라 네, 뭐 여러 은행들이 있겠죠. 모건 스탠리도 있을 거고 뭐 UBS 같은 데도 있을 거고 이렇게 대규모 투자 은행들에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싶다는 거죠. 비트코인 매입하고 싶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트폴리오에 1%에서 5%라도 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형 은행들에서 담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규모가 장난 아니잖아요. 1%만 해도 엄청난 금액을 매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에 대단히 호재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채굴업체가 이제 캐는 양이 얼마 안 돼요, 사실. 하루에 채굴업체 전부 다 통틀어서 하루에 900개거든요. 이거 다 해봤자 한 900억밖에 안 되잖아요. 다 해봤자 전 세계를 다 해도. 근데 이게 그나마도 반감기 지나면 대략 한 4월 21일인데 이때가 지나면 450개로 줄어듭니다. 기관에서 살려고 하는데 물량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가격은 위로 가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도 나름의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관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살려고 해요. 네, 롱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사는데 베팅하는 게 오른다에 베팅하는 게 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헤지 펀드는 얘네들은 계속해서 네, 주구장창 숏만 외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좀 이렇게 반대로 가면서 네, 그런 데서 쾌감을 느끼는 애들이니까 헤지 펀드에서는 비트코인 약세 베팅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은 2017년 말 이후에 최대다. 무려 거의 한 7년 만에 최대죠. 2021년 같은 진짜 완전 거품이 일었을 때도 정말 완전 붐일 때도 이게 최대가 아니었는데 지난 장을 뛰어넘는 최대치로 숏 포지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CME 거래소는 개인이 거래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여기는 되게 좀 규모가 커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1000개,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대형 기관이나 좀 큰 손들, 고래들 뭐 이런 곳에서만 거래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숏 포지션이 좀 많다고 합니다. 헤지 펀드는 대부분 여기로 들어왔나 보죠. 뭐 두 가지인데 숏 포지션이 많으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죠. 아무래도 하락에 베팅한 헤지 펀드가 많으면은 뭐 현물을 팔아서라도 가격을 좀 낮추려고 하겠죠. 선물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시세가 크게 상승한다. 시세가 상승할 때는 이 숏이 대규모로 청산되거든요. 대규모로 숏이 청산되면은 숏 스퀴징이 납니다. 청산될 때 하락에, 그러니까 매도를 먼저 한 거고요. 나중에는 그럼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숏을 잡았다가 청산될 때는 대규모로 롱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렇게 오르면은 이게 청산이 되고 나면은 그것 때문에 매수해서 더 많이 올라가요. 요런 거를 숏 스퀴즈라고 합니다. 요거 그냥 참고 삼아 아시면 되고, 이게 매도 물량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시세가 크게 상승하면 기관이 만약에 힘을 내서 크게 상승을 시키면 얘네들은 스퀴즈가 나면서 얘네는 망하는 거죠. 그리고 기관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헤지펀드가 이길지 기관이 이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네, 당연히 기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이 이겨야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더 돈을 많이 벌 텐데 네, 화이팅입니다. 네, 이거는 뭐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닌데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물량이 꽤 돼요. 한 21만 개 정도 갖고 있거든요. 21만 개면은 약 21조 원입니다. 21조 엄청나죠. 네, 21조 어치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데 이것 중에 일부 한 4천만 비트코인이라고 하니까 5천억 규모의 비트코인을 다른 주소로 옮겼대요. 이게 좀 별로 좋은 건 아니죠. 네, 이렇게 옮기다가 거래소로 가면 매도할 수 있으니까 별로 뭐 좋은 건 아닌데
뭐 언젠가는 다 팔아야 될 물건이긴 합니다. 뭐 늘 나오는 이야기들 있죠. 첫 번째는 뭐 마운트 곡수 물량, 두 번째는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이 물량.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압박이 되고 있는데 올해랑 내년 중에는 다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되긴 합니다. 정말 지긋지긋하죠. 그리고 요즘엔 좀 조용해졌지만 GBTC가 가진 물량들 여기 계속 팔고 있으니까 얘네 센 물량하고 기관에서 사는 물량하고 이렇게 좀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다행히 현물 ETF 덕에 다 받아줘서 다행이지 그게 안 받아줬으면 이 물량들이 떨어졌으면은 와 뭐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너무 다행입니다. 현물 ETF 상장 안 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네,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X3 캐피털 매니지먼트 여기에 설립자인 앤드류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모건 스탠리가 UBS보다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지원할 수 있다.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모건 스탠리나 뭐 UBS나 아니면은 뭐 JP 모건이나 대형 은행들에서 이제 좀 뭐 비트코인을 살려고 좀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죠. 현물 ETF 또한 얘네들도 뭐 고객들한테 좀 매수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들 포트폴리오에 일부 담거나 아무튼 중요한 거는 미국의 대형 은행들 얘네들 돈이 엄청 많잖아요. 미국 대형 은행들에서 비트코인을 좀 살려고 하고 있다.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실제로 사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돈이 또 밀려 들어올 수 있겠죠. 그게 좀 빠른 시일 내에 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UBS는 4,700조 원,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여기에서 1%만 해도 한 47조입니다. 1%가 47조인데 47조가 비트코인에 들어오면은 와, 이거 뭐 미국 물량을 뛰어넘죠. 미 정부가 가진 거, 마운트 곡스가 가진 거 다 해결됩니다. 요렇게만 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UBS 하나만으로도 해결이 될 수 있을 만큼 얘네들은 엄청난 은행들이라는 거. 이거는 좀 되게 좋은 뉴스죠. 매도 압력이 완화됐다. 이것도 제가 아까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70%인 것 같고 삼각수렴 후에 여기를 70% 여기를 30%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것 중에 또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매도 압력을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죠. 매수 주문에서 매도 주문을 뺀 거, 그리고 비트코인 단기 홀더의 뭐 순이익이나 순손실, 그리고 단기 홀드의 SOPR, 이거는 뭐 수익 중이냐 손실 중이냐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를 다 고려해 봤을 때 매도 압력 자체가 좀 완화됐다. 그러면 갑작스러운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미국 정부에서 다 던져버리거나 아니면 마운트 곡스가 갑자기 다 팔아버린다. 뭐 요런 것만 없으면은 조정은 거의 끝나가고 있다. 요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각수렴은 제 생각에 이게 끝나는 시점이 한 일주일 내에는 방향성이 정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상방을 보고 있는데 뭐 확실한 건 지나봐야 알겠죠. 네. 이것 또한 제가 상방을 바라보고 있는 뉴스이기도 합니다. 사실 코인리스라는 뉴스에서 제가 갖고 오다 보니까 제 생각에 코인리스가 엄청 불리시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코인이 올라야 좀 구독자도 많아지고 할 테니까 코인베이스 프로, 그러니까 거래소죠.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에 비트코인 잔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9만 개대요. 30만 개 밑으로 줄어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3만 4천 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엄청 많이 줄어들었죠. 3만 4천 개면 대략 한 3조 4천억 원 규모거든요. 엄청난 규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 동안은 한 8만 개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델리티 같은 데는 피델리티도 되게 많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많이 팔잖아요. 피델리티에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러니까 펀드가 팔리면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되니까 그럼 비트코인을 살 때 어디서 사냐면은 코인베이스에서 사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블랙락은 장외 거래로 주로 사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럼 사야 되는데 개수가 없는 거예요. 잔고가 없어. 그러면 수량이 많아야 수요 공급의 원칙 아닙니까? 얘네들은 수요죠. 사고 싶어 하는 애들. 그럼 그 공급은 거래소에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코인이 없는데요? 다 팔렸는데요? 막 이러면 가격이 엄청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땐 또 채굴자한테 연락하는 거죠. 야, 나한테도 좀 팔아. 이런 은행들이 뭐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뉴스들이랑 뭐 이거저거 지표들을 다 모니터링을 매일 하거든요. 방송을 하니까 매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봐도 수요는 계속 많아지고 있고 공급은 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좀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방을 좀 한 7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100%는 없으니까 네. 항상 위험성이 있으니까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머진 자잘한 뉴스니까. 그새 또 떨어졌네요.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